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첫 2주 동안 보여줬던 경기력에 비하면 바이킹스의 첫 승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 앞선 2경기를 모두 아쉽게 패했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앤서니 바도 못 나왔고 크리스티안 다리소도 못 나온 데다가 이제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델빈 쿡까지 나오지를 못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네. 또 상대가 이제 강팀 시애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커크 커즌스가 좀 선전을 해주면서 바이킹스가 시즌 첫 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0대 17로 승리를 가져간 바이킹스인데 앞선 2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이날 커크 커즌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38번의 패스 중에 30개가 성공이 됐고 323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으니까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를 않았지만 턴오버가 지금 시즌 전체로 봐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 조금 오펜시브 라인이 이제 보강이 된 후에 이제 그 보호 아래에서 커즌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이제 기복이 좀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반해서 이번 시즌에는 아주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 이 폼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커리어 하이 시즌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건 선수들의 영입도 있고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클린트 쿠비역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좀 큰 공을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날 이제 이 후반전 공격을 이제 시간을 굉장히 잘 태웠던 쿠비역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는데 이날 시옥스의 후반전 타임오프 포제션이 7분 20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쿼터의 공격을 한 시간이 7분 20초가 아니라 30분 내내 공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7분 20초밖에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3쿼터만 놓고 봤을 때 2분 46초. 그러니까 이 사실상 시애틀이 후반에 무섭고 특히 4쿼터에 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공을 거의 안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였고 호부 밑에 견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 게리 쿠비악에 이어서 또 하나 이 좋은 공격 코치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바이킹스의 이번 경기 승리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델빈 쿡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경기 아쉬웠던 패배를 좀 이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트 캐롤과 러셀 윌슨이 이제 시애틀의 자리를 잡은 이후에 바이킹스가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신들이 약했던 시애틀을 상대로 또 첫 승을 거뒀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 델빈 쿡 대신에 나왔던 선수가 알렉산더 매티슨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171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해주면서 이번 경기 사실상 MVP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고 네. 사실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이제 매티슨이 그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경기 막판에 고포릿을 실패하면서 역전패에 좀 빌미를 내줬던 아픈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좀 트라우마에서도 좀 벗어나서 좀 시애틀에게 어떻게 보면 복수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거기다 이제 저스틴 제퍼슨 선수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날도 9개의 캐치로 118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정말 저는 감탄을 했던 게 세퍼레이션을 얻는 것도 정말 예술인데 공 잡은 이후에 야드 애프터 캐치도 잘 만들어내고 흠잡을 데가 없는 리시버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터치다운 장면에서 이제 안쪽으로 파고드는 척 하다가 이제 급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가면서 이제 상대 수비를 떼어내고 이제 공을 잡아내는 장면이 저도 아주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좋은 팀이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시애틀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반전에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윌슨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4쿼터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는 러셀 윌슨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4쿼터에 좀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던 부분 시애틀로서는 좀 뼈아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총 3경기의 기록을 합쳐보면 후반전과 연장전을 합쳐서
13득점에 39실점을 하고 있어요. 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애틀이 1승 2패로 좀 밀려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NFC 웨스트 전체로 좀 살펴보면 카디널스와 램스가 벌써 3연승으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시애틀은 조금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먼데이 나잇 풋볼 했던 날 있잖아요. 화요일에. 이날 이제 그 이글스랑 카우보이스 경기를 하는 동안 저는 오클랜드와 시애틀의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중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 칼로스 던랩이 시구를 하러 왔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처음으로 딱 든 생각이 시구하러 올 때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참 이 올 시즌 어떻게 보면 시애틀이 출발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코너백 트레이 플라워스가 팀의 수비 스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의 어떤 이 케미스트리에도 좀 문제를 드러냈는데 저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트레이 플라워스 본인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반대쪽에서 뛰고 있는 이제 DJ 리드가 사실 지금 오른쪽에서 뛰는 게 더 편하다 그래요. 근데 트레이 플라워스 때문에 지금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진짜 잘 봐줘야 리그 평균이 안 되거든요. 진짜 잘 봐줬을 때 리그 평균 이하입니다. 리그 평균도 아니고. 근데 이 선수가 팀의 스킴이 잘못됐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시드니 존스를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이 수비의 스킴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자말 아담스라든지 내지는 뭐 바비 웨그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레이 플라워스 같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사실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걸 이걸 팀에다 전가를 시키는 어떤 행동이지 않나.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 네가 못하는 거잖아 라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팀의 스킴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더 바보 같은 행동인 거죠. 뭐 트레이 플라워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뭐 팀 전체적인 어떤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도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생각인데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그 주전 코너백이었던 샤킬 그리핀이 팀을 떠났어요. 잭슨빌 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체자로 아킬러 위더스푼을 영입하기는 했었는데 이 오프 시즌 과정에 좀 훈련을 하고 뭐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피트 캐롤 감독의 어떤 수비 철학과 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즌을 앞두고 스틸러스로 다시 트레이드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빠져나간 선수들은 있는데 그 코너백들을 채운 게 지금 마땅히 없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DJ 리드와 트레이 플라워스 이 두 선수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좀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게 좀 시애틀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알고 있고 그거를 팀 탓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다. 뭐 저는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그 본인의 생각을 불만을 외부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거의 매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애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팀이고 명문팀이고 이런 부분에 잡음이 거의 없었던 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시애틀이 이제 조금씩 내려올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지구 라이벌 나이너스와의 또 힘든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1승 3패로 밀리게 된다면 정말 이제 좀 큰일이 날 것 같고 사실 이번 경기 중에 그 타일러 로켓이 이제 부상을 입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부상 장면만 봐서는 좀 시즌 아웃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이제 선수들도 그 타일러 로켓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고 좀 그의 쾌유를 기원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검사 결과에 뭐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 경기 출전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결정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거는 좀 불행 중 다행이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애틀과 미네소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LA 램스의 경기입니다. 34대 24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고트 톰 브레이디와 억제기를 탈출한 이제 매튜 스태포드의 맞대결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경기였고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 일단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제 두 팀 모두 러싱은 배제한 채 패싱으로만 진짜 맞불을 놓은 그런 경기였는데 두 팀 다 공격은 강했지만 수비에서 좀 차이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러싱 공격을 두 팀 다 좀 비중을 낮추기는 했는데 벅스는 정말 아예 없었고 네. 그래도 램스는 소니 미셸이 어느 정도 이제 깨소문 같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이제 램스가 좀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고 네. 사실 이날 주인공은 역시 매튜 스태포드와 드션 잭슨 이 콤비라고 좀 봐야겠어요. 이는 이제 이 스태포드가 343야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디션 잭슨이 그 벅스 뒷공간 특히 이제 세컨더리 뒷공간을 털어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캐치가 3개인가밖에 없었는데 이 선수가 120야드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션 잭슨은 이글스 시절에 이제 워낙 부상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NFL 무대에서 존재감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있을까? 사실 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적어도 이날만큼은 뭐 아주 반짝반짝 빛났고 사실 드션 잭슨이 이렇게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서 어떤 긴 야드의 플레이를 따내는 일종의 이제 딥볼 스페셜리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이날도 지금 75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개인 커리어 통산 75야드 이상의 이제 리시빙 터치다운이 9번째인데 이건 이제 역대 공동 1위의 또 엄청난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쿠퍼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쿠퍼컵이 사실 이제 라우트러닝 정말 특화된 리시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퍼레이션도 굉장히 잘 얻고 그런 이제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해주는 리시버인데 이날도 짧은 야드를 따박따박 따내면서 이제 스태포드에게 안정감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면서 2개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앞서 이 딥볼 스페셜리스트 디션 잭슨과 이 쿠퍼컵의 조합이 또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션 맥베이 감독이 좀 고프와 있을 때는 좀 느끼지 못했던 네. 아주 좀 통쾌함, 좀 짜릿한 어떤 이런 패싱 공격을 좀 만끽하고 있고 이날 경기에서도 그 드션 잭슨의 75야드 터치다운 상황에서 맥베이 감독이 뭐 아주 기쁨을 뭐 주체하지 못하고 막 뛰어나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그 순간의 감정을 좀 유머러스하게 또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베이 감독이 리조트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거기서 스탠포드 안 만났었더라면 사실상 뭐 이적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정말 될 놈은 이렇게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는 이제 수비에서 에런 도널드가 이끄는 이제 수비진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톰 브레이디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 포켓 센터 쪽을 뚫고 가서 히트를 가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이 수비진이 많이 만들어냈고 특히나 이제 전반에는 그런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3포지션 끝 차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이제 램스가 3번째 드라이브부터 점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6드라이브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터치다운이 4개. 그러니까 램스의 화력이 어떤지를 확실히 좀 볼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미리 보는 NFC 챔피언십 게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일단 좀 램스가 정규 시즌에는 뭐 기선을 제압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벅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도 이제 브레이디 선수가 물론 이제 히트를 당하면서 이 경기 후반부에는 조금 헤매는 듯한 모습이 있긴 했었는데 이날도 400야드를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432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8만 야드를 돌파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드루 브리스에 이은 역대 2위 기록이고 네. 지금 다음 경기에서 68 패싱 야드만 추가하면 브리스까지 제치고 지금 역대 1위로 올라서거든요. 근데 그 상대 팀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이것도 좀
뭐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이것도 좀 굉장히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좀 봐야겠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역대 패싱 야드 기록을 보면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대다수고 이제 현역 선수로 보면 브래디가 8만 야드를 돌파한 시점에서 빅벤이 6만 1천 야드, 예. 맷 라이언이 5만 6천 야드, 에런 로저스가 5만 1천 야드인데 이 세 선수 모두 이제 커리어의 황혼기에 와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브래디의 기록은 당분간 좀 깨지지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한 10년 15년 뒤에 패트릭 마홈스가 뭐 지금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를 한다면 브래디의 기록을 좀 넘어볼 만한 유일한 대항마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정말 이 대단한 기록을 세운 톰 브레이디고 아마도 다음 경기에서 또 친정 팀을 상대로 신기록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이 세컨더리가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벅스였잖아요. 뭐 주전 코너백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리차드 셔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톰 브레이디 선수와 좀 인연이 있었던 리차드 셔먼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뭐 영입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영입이 됐고 2012년에 리차드 셔먼이 이제 그 패츠와의 경기에서 당시 이제 시애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패츠와의 경기에서 이제 경기를 이기고 나서 톰 브레이디에게 가가지고 화냈냐고 물어보는 그 짤이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돌고 있는데 이날 이제 리차드 셔먼이 경기 중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도 안 나가잖아요. 그럴 때 톰 브레이디가 트래시 토킹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굉장히 트래시 토킹을 잘하는 선수고 그때 한번 어디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 쓰레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트래시 토킹을 굉장히 잘하고 이날 리차드 셔먼과 또 한 차례 주고받았었다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시애틀 선수들 모였는데 너희 누구야?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약간 좀 깔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니시에이팅을 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래시 토킹을 주고받다가 톰 브레이디가 전광판을 가리키면서 이 경기 끝나고 내가 이기고 나서 나중에 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경기는 시애틀이 이겼죠. 근데 리차드 셔먼도 진짜 똘끼 넘친 선수잖아요. 경기는 너네가 이기진 못했지만 어쨌든 끝나고 보러 가기로 했으니까 보러 가야지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화나 있으니까 화났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러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할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톰 브레이디 선수가 I'm still mad bro라고 이제 유니폼에 적어서 유니폼을 갖다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두 선수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뭐 좀 앙숙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렇게 좀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서로 좀 유쾌하게 이렇게 좀 치고 받았다.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리차드 셔먼이 이제 최근에 오프필드 이슈를 좀 일으키면서 좀 팀들이 좀 꺼리는 선수가 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좀 아직 실력이 남아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안토니오 브라운처럼 이 리차드 셔먼도 템파베이에 들어오면 어떤 브레이디의 후광 효과로 인해서 좀 조용조용히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좀 사람 구실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만 된다면 템파베이의 세컨더리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LA 램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30대 28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은 개막전에 정말 처참한 패배 이후에 그린베이 패커스 그리고 에런 로저스가 달라진 경기력으로 돌아왔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했었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날 경기도 보면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일단은 리드를 잡은 뒤에 경기 종료 37초를 남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뭐 타임아웃도 없었고 그렇죠. 이 평범한 쿼터백이었다면 굉장히 당황했을 만한 상황에서 로저스는 침착하게 역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트 쿼터백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좀 모범 사례를 보여준 에런 로저스인데 아니 이게 37초를 남기고 다시 역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린베이 팬분들은 굉장히 좀 이 상황에서
생각보다 편하셨나 봐요. 음.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 이제 제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를 보면서 뒤지고 있을 때 톰 브레이디의 공격권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느꼈을 편안함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날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반테 아담스에게 25야드, 17야드 이렇게 딱 패스 두 방으로 단숨에 이제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콜츠 경기 리뷰를 할 때 얘기했던 어떤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공격 옵션의 존재, 네. 이것이 바로 뭐 그린베이의 이날 승리 요인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극적인 끝내기 필드골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였고 이날 이제 랩 태클 자리가 일단 뭐 박태하리 선수는 기존의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들어갔었던 이 엘든 젠킨스마저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서드 스트링이 들어갔거든요. 네, 요신 이만이라는 선수가 이 역할을 소화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또 D라인이 강력한 라이너스였기 때문에 이 박티아리와 젠킨스의 부상이 좀 패커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니만이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3년차 선수인데 원래는 이제 스페셜 팀에서 주로 활용되는 뭐 이제 전형적인 백업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첫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물론 이제 두 번의 페널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너스의 뭐 닉보사나 뭐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이제 라플러 감독도 이 리반에게 혼자 맡겨두지 않고 뭐 에런 존스나 토니안 같은 어떤 엑스트라 블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이 로저스의 왼쪽을 좀 잘 지켜줬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였고 이제 다음 경기에서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상대를 하게 되죠. 사실 로저스의 긴 커리어 동안에 이 스틸러스를 홈으로 불러서 경기를 치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 이제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로저스가 신인 시절이었던 그러니까 백업 시절이었던 때 한번 이제 스틸러스 홈 경기가 있었고 그 뒤로 이제 8년 뒤에는 로저스가 부상으로 그 경기를 뛰질 못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8년 뒤인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스틸러스를 이제 홈에서 만날 예정인데 네. 사실 로저스에게 이 피츠버그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지금까지는 유일한 이제 슈퍼볼 우승이 2011년 슈퍼볼 상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빅벤을 꺾고 그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뭐 큰 부담 없이 좀 뭐 승부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로저스도 잔류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스틸러스의 빅벤 역시도 뭐 은퇴가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잔류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다시 만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두 선수의 역대 맞대결 전적은 1승 1패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슈퍼볼에서는 로저스가 이겼고 2009년 정규리그에서 이제 빅벤의 스틸러스가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아마도 좀 마지막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나이너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일단 나이너스로서는 다 잡은 경기를 좀 놓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칼 유스첵이 터치다운을 만든 장면 이 장면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런 로저스가 잘한 거지 칼 유스첵이 시간을 더 끌고 그 다음에 터치다운을 했어야 됐느냐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1야드를 못 가서 터치다운을 못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칼 시에난 감독은 시간을 최대한 끌고 터치다운을 만드는 게 자신의 플랜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저도 김민준 아나운서의 의견에 동조를 하는 게 사실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스첵이 뭐 1야드 지점에서 뭐 주저앉는다? 뭐 이런 걸 선택하기엔 좀 너무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앞선 차저스 경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차저스는 이제 동점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나이너스는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일단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네. 뭐 저도 그 의견에 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뒤는 수비한테 맡기는 거죠. 네. 뭐 수비가 못해준 부분
그러니까 수비가 못한 거라기보다 사실 에런 로저스가 너무 잘한 거죠. 네. 그래서 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뭐 좀 두고두고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고 뭐 사실 그에 앞서서 그 지미 가로폴로가 펌블 턴오버를 하지 않았다면 네. 그러면 좀 추가점을 주지 않았고 그럼 조금 더 여유 있는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후회가 남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로폴로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일단 그 시간이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러니까 가로폴로는 이제 나이너스의 러싱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이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뭐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쿼터백인데 지금 나이너스가 라인 모스터트가 이미 시즌 아웃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백업으로 나와서 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엘리자 미첼도 사실 이번 경기 이넥티브 명단에 올라가면서 결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날 뭐 트레이 서문이라는 또 다른 신인 선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그렇죠. 뭐 미첼이 뭐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더라도 어떤 폭발적인 러싱 공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러싱 공격이 좀 파괴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로폴로가 얼마나 팀을 캐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어쨌든 나이너스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가 됐는데 결국 올 시즌도 좀 부상의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우려가 좀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코너백 리차드 셔먼과 재결합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벅스에게 좀 선수를 이제 빼앗기고 말았고 네. 지금 나이너스의 향후 일정을 보면 6주 차에 좀 이른 바이위크가 있어요. 이제 그때 좀 재정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4주 차에 시애틀, 5주 차에 애리조나.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 부담스러운 상대들을 연이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비를 좀 잘 넘어야 이제 좀 편한 마음으로 재정비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rs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경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인데요. 41대 21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시즌에 NFC 동부지구가 뭐 정말 마카마카의 지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덱 프레스캇이 없을 때 얘기였다라는 게 점점 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댈러스의 이번 시즌을 앞두고 과제는 이제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프레스캇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엉망이었던 수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사실 두 가지 다 뭐 그렇게 쉬운 과제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댈러스가 얼마나 잘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성공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 프레스캇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레스캇 선수가 이날 이제 펌블 턴오버가 하나 있긴 했지만 21번의 패스 성공 그리고 238야드 3개의 터치다운 인터셉션 없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프레스캇이 사실 지난 시즌 그 홈구장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던 이제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네. 이제 오랜만에 홈팬들 앞에서 다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부상에 대한 좀 아픈 기억이 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이제 슈퍼스타 플레이어답게 뭐 아주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이날 또 엘리엇이 살아난 것이 좀 반가웠어요. 맞아요. 이날 이제 엘리엇 선수가 95 러싱 야드와 함께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이 1, 2주차의 어떤 부진을 좀 털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온 것인지 이게 일시적으로 이 약한 팀 이글스를 만났기 때문인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글스의 D라인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브랜든 그레엄이 또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엘리엇이 그 반사 효과를 좀 입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다음 주에 이제 아주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는 팬서스를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경기에서도 엘리엇이 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역시도 이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2개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댈러스가 기존에 잘 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이제 턴오버를 만들어낸 부분을 또 보여줬다는 것이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3경기에서 지금 무려 8개의 턴오버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록에서 리그 32개 팀 중에 무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의 댈러스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댈러스의 오프 시즌에 가장 큰 영입은 댄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다. 이제 벌써 이런 설레발들을 치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댄킨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오프 시즌에 이 세컨더리 선수들의 볼 스킬 향상, 볼을 잘 낚아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좀 뭐 집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직 3경기뿐이긴 하지만 이것이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트레번 딕스의 어떤 성장이 좀 눈부시거든요. 이 트레번 딕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패스 굴절 3개와 함께 하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시즌 첫 3경기에서 모두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지난 시즌 제비언 하워드가 세웠던 뭐 2자릿수 인터셉션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첫 3경기에 모두 인터셉션을 만들었던 마지막 댈러스 카우보스의 선수가 바로 그 1985 시즌의 에버슨 월스다. 뭐 이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이 흥미로운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트레본 딕스 선수가 되겠고 댄퀸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영입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타이밍 좋게 이 댈러스에 들어온 마이카 파슨스가 그 덕을 톡톡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댄퀸이 파슨스의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느 쪽이 뭐 더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파슨스가 이제 로렌스의 이탈로 이제 엣지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상대 오펜시브 라인의 레프트 태클이 이제 조던 마일라타가 이날 부상을 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댈러스가 그 틈을 파고들어서 뭐 아주 많은 선수들을 뭐 전방에 투입하지 않고도 이제 허츠를 압박하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수 양면에서 이글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글스는 어떻게 보면 이 댈러스와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물론 이제 자이언츠도 그렇고 워싱턴도 마찬가지지만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시즌 전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향후 지구 순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제일런 허츠가 뭐 동분서주 뛰어다니기는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승부를 뒤집기는 좀 아쉬운 활약이었고 사실 그 디본타 스미스가 라우트를 타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이 트레번 딕스에게 픽식스를 허용한 장면이 경기 초반에 좀 제일 아쉬웠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D라인 역시도 앞서 이제 브랜든 그레이엄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뭐 백 프레스캇을 좀 괴롭히기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글스가 지금 1승 2패로 밀려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페널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날 경기에서 무려 13개의 페널티에 86야드를 이제 후퇴를 했는데 앞선 2경기까지 이제 기록을 합산해 보면 벌써 35개의 페널티를 범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압도적인 리그 1위 기록이에요. 그래서 2위가 벅스인데 27개. 사실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렇죠. 리그 최소 페널티를 기록하고 있는 램스의 7개와 비교하면 벌써 지금 5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기록으로 보면 2011 시즌에 레이더스가 163개의 페널티를 범한 것이 지금 NFL 기록인데 이번 시즌 뭐 한 경기가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 이글스가 지금 198개 페이스로 가고 있거든요. 아, 물론 뭐 아직 경기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페이스대로 뭐 그대로 간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시즌 초반에 많은 페널티를 기록하고 있는 이글스고 특히 이 폴스 스타트 같은 이제 프리스냅 페널티가 많은 것이 조금 경기를 보는데 좀 짜증을 유발하는 요소다. 그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특히나 저희 같이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짜증 나는데 이글스 팬들이면 혈압도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런 좀 이 규율이 잡히지 않은 듯한 모습들을 줄여 나가는 것이 또 이글스의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닉 시리아니 신임 감독에 대한 좀 비판도 한 가지 이제 하고 싶은데 이날 경기에서 그 수비수 데릭 바넷이 디펜시브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바넷의 잘못인데 그 ESPN의 카메라가 이제 시리아니 감독을 찍었는데 이제 나지막에 혼잣말로
It's always him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주절거리는 좀 그 입모양이 잡혔어요. 네, 항상 저 녀석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사실 팀 전체적으로 페널티가 많은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 이렇게 좀 다시 좀 정정을 하고 뭐 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경기 중에 했던 게 본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기사화가 돼서 이제 저희가 알 정도면 이글스 선수들이 지금 모두 다 안다고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감독이 이 팀 내에서 좀 선수단을 장악하고 민심을 얻는데 분명히 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런 허츠가 과연 팀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쿼터백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카슨 웬츠를 뭐 내보낸 것은 뭐 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제일런 허츠가 정답이냐는 거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허츠가 2라운드로 뽑혀서 뭐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거기에서 좀 정체돼 있다. 이제 한 단계 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은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가드너 민슈가 한번 기회를 잡는 걸 보고 싶은데 참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번 시즌 직전에 이제 가드너 민슈가 필라델피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팀의 스킴을 익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이넥티브 명단에 올라가면서 뭐 경기 출전을 안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조 플라코부터 좀 넘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베오울프 갑이 또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너무 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까지 3주차에 펼쳐진 모든 경기들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경기들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좀 어메이징했다, 네. 기상천외했다 뭐 그런 장면들이 좀 머릿속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데 뭐 시즌이 이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4주차, 5주차는 한국 시간 월요일이 계속 대체 휴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간 월요일에 풋볼 경기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팬분들이 새벽부터 또 오전까지 이 풋볼을 뭐 오랜 시간 여러 경기 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체 휴일로 인해서 이 경기가 보기 편해진 날 풋볼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4주차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